네, 지금 부지사님과 강사님께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331회 희망의 경기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포럼은 강기갑 강사님을 모시고 오랜 염원, 미래의 농업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강기갑 강사님은 제17대,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한국마이크로바이옴협회 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강기갑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를 경중하게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경기도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 우리 이재명 지사님과 또 우리 부지사님 또 농정 관련된 저하고 또 이 농업 부분에 대해서 한두 차례 만나서 이야기고 좀 나누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오래된 염원 해가지고 오래된 미래 농법, 미생물 농법이라는 주제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에 대한 오늘 이야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차를 나누었는데 굉장히 많이 순서를 정했습니다. 쫙 했죠. 이것만 그냥 하면서 토만 몇 개 따라도 시간이 다 갈 것 같은데 우리는 어디를 향하는가 한번 제가 이런 화두를 한번 던져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이 행복을 향해서 끝없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행복도 이제 사람의 이렇게 성장 과정에 따라서 뭐가 행복이다 하는 게 다 좀 다를 수가 아니겠습니까? 갓 태어난 아이는 부모도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어떻든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젖을 이렇게 먹고 배고플 때 엄마 품에 안겨서 젖병보다는 또 엄마 젖을 이렇게 먹고 할 때 그때 아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가장 행복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아 때가 또 다르고 육아 때가 다르고 또 청소년 시기가 다르고 성인 시기에 가면서 내가 행복하다 하는 걸 느끼는 것들은 다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나 총괄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행복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뭐냐 하면은 그 기본적 저 행복 안에는 어떤 내가 생존할 수밖에 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그런 자원이 있는 거죠. 그 자원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 있듯이 태양, 공기, 물, 이건 우리 인간이나 식물이나 동물들에게도 절대적인 자원입니다. 사실 온도가 없으면은 이게 뭐 동결 상태로 돼버리지 생존 자체가 안 돼.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만 호흡하는 게 아니고 동물, 작물들도 다 호흡을 하죠. 호흡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일정한 온도가 보장되지 않으면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가 공기입니다. 물론 식물들은 이제 탄소를 먹고 산소를 이렇게 뱉어내는 거지만은 이것도 하나의 공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물입니다. 수분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은 절대 자원입니다. 없으면은 절대적으로 살 수 없는 걸 절대 자원이라고 그러죠. 마이크 좀.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가 필수 자원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려니까 뭔가 좀 이게 서로 소통이 좀 잘 거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 이렇게 눈도 좀 마주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수 자원은 뭐냐? 이것은 이제 사람은 또 숨도 쉬고 물도 마시고 또 온도, 햇빛도 이래 가지고 있지만 어떻든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이 먹는 것이 전에는 성서말씀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자연 속에서 옷도 안 입고 이렇게 벌거벗고 자연에서 나오는 그 수확물만 가지고도 먹을 수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자꾸 숫자가 많고 이렇다 보니까 계획된 생산을 하지 않으면 식량이 이제 굶어 죽는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필수 자원에 해당돼요. 식량이라는 부분이.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선택 자원인데, 이 선택 자원은 사실은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냉장고 없다고, TV 없다고, 세탁기 없다고, 휴대폰 없다고, 컴퓨터 없다고, 뭐 우리가 못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갈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선택 자원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 선택 자원 이전의 단계가 먹을거리, 옷, 의식주부터 이래 하는데, 식이주 저는 이렇게 합니다. 우선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옷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 땅굴에도 살고 덤불 속에서도 살 수 있지만은 집을 지어서 식이주, 요 세 가지가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이게 사실은 기본적 행복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거 뭐 제가 다른 데서 본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살면서 농업을 어떻게 중요성을 좀 피력할까 이래 하다 보니까 이런 구분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본적 행복을 우리가 먼저 득할 수 있어야 그 다음 행복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이 본질적 행복과 궁극적 행복, 이건 상당히 종교적인 그런 냄새도 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식량 자급률 한 23%, 채 25% 미만인 이 나라에서 왜 농업과 농촌 농민들이 이렇게 홀대를 받고 외면당하고 그 소중함을 대접을 못 받고 있는가? 또 우리는 왜 이렇게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데도 그런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관심을 안 두는가? 이런 생각을 사실 농민들은 안 해볼 수가 없어요. 특히 농민운동하는 사람들은.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절대 자원인 태양과 공기와 물은 없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자원이기 때문에 이 조물주가 안 계실 것 같습니까?
부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건 아니지만 도를 이렇게 득하신 분이긴 해도 이 조물주가 창조주가 계신다면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물질은 풍부하게 안 만들어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풍부하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제한적으로 적당하게 만들어 놔놓으면 깨많고 힘세고 영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이게 독식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돈이 없었죠. 화폐가 없었지만은 행패를 부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힘도 없고 뭐 깨도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이건 조물주께서 풍부하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이런 자원을 베풀어 놓았다. 그리고 이 먹거리 필수 자원인 이런 부분들도 웬만하면 노력하면은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된 건데, 어떻든 이 식량 부분은 그렇게 풍부하게 주어졌다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만 그런 게 다른 나라도 다 그렇습니다. 이게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다. 그러나 중요한 순서로 따지면은 절대 자원 다음으로 필수 자원이 우리에게는 행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는 더 중요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업, 농촌, 농민은 무엇인가? 사실 농업은 다 아시겠지만 생명 산업입니다. 윤봉길 여사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농촌은 생명의 창고입니다. 이 식량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이니까 생명의 창고고, 농민은 누구냐? 국민의 어머니라고 저는 항상 이렇게 국회에 있을 때도 이렇게 외쳤죠. 고함을 쳤죠. 간절하게 호소도 했고, 지금은 이제 가정에 가면 밥을 챙겨주는 거는 이제 어머니만이 아닙니다. 여성들만이 챙겨주는 게 요새 남자도 많이 챙겨주죠. 어머니라는 뜻은 어떻든 우리의 생명줄을 태어나서 저들 먹이면서 자녀들을 키워오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농민들은 국민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좀 옳다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분위기도 참참한데 박수를 한번 이 어머니들에게 한번 쳐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먹을거리를 장만하는 이 먹을거리는 우리가 어떤 건가? 생존의 필수 자원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태양, 공기, 산소, 식주의,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중에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이제 그런 거다. 근데 제가 농사를 지어 보니까 농민들이 농사를 다 짓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이 조물주의 섭리, 이것이 하늘의 섭리는 온도, 습도, 산소 다 주죠. 휴면, 자연의 조화, 농부의 노력,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이 농사를 짓는 건데, 거의 대부분은 하늘의 섭리에 의해서 따뜻하게 해주고 겨울에는 춥고, 그 다음에 비도 내려주고, 공기는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공간만 있으면 공기가 들어가고, 심지어 우리 인체 내에도 산소가 다 있고 물 안에도 공기가 있고, 이런 자연의 조화인데, 이게 자연의 조화는 제가 뭘 말씀드리냐 하면은 비도 내려주고 햇빛도 쬐어주고 따뜻했다가 또 추울 때도 있고 열대지방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조화를 막 이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가 지금 어떤 엄청난 기후 재앙으로 지금 닥쳐오고는 있지만은, 그 기후의 재앙도제는 이게 자연의 섭리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구를 살리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부는 것은 단순하게 부는 건 아니에요. 태풍이 불어서 한 번씩 나무를 흔들어 줘야 나무가 바람에 넘어갈 위기를 겪어야 스스로 뿌리를 땅 속으로 깊게 내립니다. 그리고 넓게 펴니다. 한 번씩 흔들어 줄 때마다 나무는 지가 안 넘어지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리고 가뭄을 또 줘야 수분을 찾아서 1년 초인 작물이나 단연 초인 이런 나무 같은 것들도 또 깊게 해가 몸부림을 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춥고 따시고 하는 냉온 이런 충격들을 줘야 또 강하게 자연기후에 견디해 나가고 생존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자연의 조화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정말 신기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게 상생하라는 가르침을 농사 속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길가를 우리 농민들은 사실은 이 하늘의 섭리와 자연의 조화 속에서 농부가 땅을 갈고 씨를 뿌려주고, 또 잡초가 무성히 자라서 그걸 덮을 때는 그걸 조금 이렇게 해결해 주는 이런 정도의 노력과 정성을, 땀을 흘리는 역할만 하는데, 저는 그럽니다. 농민이 천하지 대부분 농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농사 짓는데 농민이 기여하는 역할은 한 10%, 20%밖에 안 된다. 나머지 8, 90%는 하늘의 섭리와 자연의 조화에 의해서 짓는 거다. 그리고 농부들은 그 정성과 노력을 다 하고 나서 결국은 기다리는 거예요. 새가 빠지게, 경상도 말로 새가 빠지게 농사 지어도 가을에 태풍 와서 싹 쓸어버리거나 기후가 안 좋아가 냉해를 입어버린다거나 하면은 바로 절단이 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할 바를 다 하고 자연과 하늘의 결과를 기다리는 진인사 대천명의 그런 자세를 가지며 사는 사람들이 농민들이다. 좀 멋지죠? 농민들 좀 이제 만나면 조금 다정하게 이렇게 대해주세요. 제가 이제 농사를 지어보니까 무엇 하나 필요 없는 것이 없어요. 파리, 구더기, 거머리 등등 해서 온갖 이 생물들이 다 그 조화의 균형을 다 이루어놨어요. 사실 파리가 없으면 구더기를 못 쓸잖아요. 구더기는 모든 것들을 다 부패시키는 게 아니라 발효시키고 삭혀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자연이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떤 동물이나 이렇게 동물들의 사체들도 이런 파리가 붙어가지고 알을 쓸고 구더기가 바글바글 해가지고 싹 삭혀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매실 농사를 한 12,000평 짓고 있고, 제가 축산을 하게 된 것도 이 매실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매실의 그 땅을 살리기 위해서 축산을 하게 된 건데, 지금 저는 단순하게 농약을 안 치고 제초제를 안 치는 그런 농사를 좀 넘어서서 풀을 안 뺍니다. 저희 가순에는 풀이 항상 이까지 다 차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풀을 베느냐? 매실을 수확할 때 딱 한 번 풀을 뺍니다. 그때는 매실을 딸 때 매실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풀이 있으면 매실을 못 따죠. 그래서 그때 한번 싹 베주고 일주일 안에 수확을 해야 됩니다. 풀을 싹 베버리고 나면은 벌레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달라들어요. 이로운 벌레보다는 안 좋은 벌레들이 많이 달라들어요. 그래서 딱 수확일을 정해놓고는 일주일 전에 풀을 베고는 다른 벌레나 병이, 나쁜 바이러스가 달라들기 전에 수확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걸 제가 한 2, 3년 저음해서 깨달았어요. 너무 일찍 베어갖고 늦게 했다니까 엄청난 벌레들이 많이 달라들다. 특히 이번에 외래 해충들. 그래서 내가 사진도 다 찍어놨거든요. 근데 왜 풀을 많이 키우느냐? 이 풀 속에서는 온갖 벌레, 바이러스, 충, 또 새, 심지어 고라니, 노루, 이런 것들도 요새 산돼지 퇴치한다고 막, 그래서 산돼지는 제가 안 들미겠습니다만 산돼지도 와서 매실밭을 막 파요. 퇴비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 구데기 같은 거 이렇게 잡아먹는다고 할 정도로 풀을 많이 키우는,
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백 수천 가지의 풀들이 내뿜는 향기, 속삭임, 이건 뭐 은유법을 씁니다. 진액, 이런 것들이 품어 나오면은 그 향기를 좋아하는 벌레가 있고 싫어하는 벌레가 있습니다. 그 진액, 이런 내뿜는 물질들을 좋아하는 바이러스가 있고 싫어하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 충, 또 새, 이런 것들이 많이 올수록, 많이 있을수록 천적의 구조가 형성됩니다. 천적이, 먹이사슬의 구조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구조가 형성되면 특별한, 특히 진딧물 농사 지을 때, 아마 여기는 농사를 조금씩 지어보신 분도 계신데, 진딧물이 가장 좀 많은 이게 충으로서, 이 진딧물이 천적이 무당벌레거든요. 무당벌레와 진딧물이 같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진딧물이 확 퍼지면은 이걸 좋아하는 무당벌레가 확 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천적 구조, 먹이사슬 구조로 싹 이렇게 해결해서 짓는 농법을 제가 일명 상생농법이라고 이 미생물 농법을 하면서 지금까지 많이 좀 외치고 있습니다. 상생농법. 다 같이 사는 농사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생농법이라는 이런 구조가 지금 제가 이제 농사를 지어보면 가장 이제 완전한 그런 농법이고, 이 농사를 짓게 되면은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달라진다기보다는 가치관도 아주 좋게 정립이 돼요. 또 삶도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살면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진리를 따라 산다는 사람은 자기 양심의 또래를 따라서 안 살면 괴로워서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생농법을 농사를 짓는 사람은 삶 자체도 상생의 삶을 살게 돼요. 그렇다고 제가 상생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다는 건 아니고 또 살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농사는 이렇게 어렵지만은 짓는데, 사람은 워낙 약삭빠르고 장깨가 많고 합리화가 이게 많아가지고 정말 양심의 성세를 제대로 안 하면 자꾸 변질되고 엉뚱한 짓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매일 그래요. 매일같이 내 두루마기 다림질로 해가 싹 패놔놓으면 하루만 있고 나면 꾸개꾸개 해가 매일 다리듯이 그런 성찰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루마기를 오늘 아침에도 내 친척이 계셔가지고 그 친척집에서 자고 아침에 이거가 싹 다리 입고 왔거든요. 이 다리면서 내 마음도 이렇게 다리자, 정신도 다리자, 양심도 이렇게 펴자, 이렇게 다리면서 다림질을 하는 게 저는 도 닦는 연습하는다고 이렇게 생각돼요. 그거 좀 말이 맞다 싶으면 또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 놓으니까 이 두루마기가 여기서 시원해서 그렇지, 더운데 제가 이거 더운데 입고 나가면 막 사람들이 보고 막 되게 부러워해요. 또 옛날 나이 많은 분들은 전쟁간에 와서 내 이걸 잡아보고 정말 옛날 생각을 하시면서 되게 제일 칭찬 많이 해주세요. 제가 좀 불안한 사람들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도 아무튼 섭리를 따라 올바른 삶을 살고 깨달음의 힘을 가지고 자연의 순위 조화와 상생의 가르침을 항상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진인사 대천명의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노력 정성 깨달음을 만난 사람은 이 생명의 영원 불멸의 길로 저는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좀 너무 많이 많이 앞서는 것 같죠. 이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짓는 농사인데 이게 이렇게 지은 농사는 얼마나 우리 몸에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유기농이 아니라 상생농법으로 지은 농사라면은 바로 우리하고 우리 건강을 정말 최대한 좋아지게 하는 그런 식탁으로 이어지고, 그 살아있는 생명의 식탁은 우리를 살아있는 생명의 용솟음 넘치는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준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식탁의 현주소를 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퍽퍽 좀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방부제, 책색제, 표백제, 발색제, 발항제 등 가지수를 다 뭐 600여 종의 식품 첨가제, 국민 1인당 1일 10g, 연간 4kg인데 사실은 이 통계 위에 연간 42kg를 먹고 있다는 나중에 영상이 나올 겁니다. 이 정도로 식품 첨가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먹는 배수는 미국의 3.4배, 독일의 6.3배, 캐나다의 4.4배, 우리 대한민국의 식품 첨가제, 인스턴트 가공식품 뭐 이것도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들도 다른 선진국들에 저렇게 많이 먹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탁이 안 좋아져 있다는 것은 제가 다른 말씀을 다 안 드리겠습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첨가제 등에서 이 범벅이 되어 있는데, 실제 그 나라의 식탁 지수를 보면 그 나라의 국민 건강 지수가 바로 나옵니다. 이것은 OECD에서 조사해가 발표한 통계 자료입니다. 성인 3명이 이제는 저희들이 당뇨를 앓고 있고, 성인 4명 중에 1명이 고혈압을 앓고 있고, 중암암 등록본부에서 이 최근입니다. 암 환자가 100만 명, 50명당 1명이 암 환자. 청소년 4명 중에 뭐 온갖 욕을 다 적어놔서 좀 4명 중이지만 비만,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백혈, 아토피, 피부병, 정신지체, 발달장애라고도 새로운 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토피 같은 거는 엄마들의 심장을 칼길과 긁는 그 고통을 주고 있거든요. 인하대 사회예방학 교실 임종환 교수팀이 기행아 출산율을 최근에 이건 조사한 겁니다. 발표를 했는데 100명당 출산하시는 임산부 100명당 5.5명이 기행아를 출산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통계가 딱 맞는 건 아니에요. 이 정도다. 이게 3명이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100명 중에 3명도.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지출이 20년도 24조, 이건 단 보험 의료 국민 보험료 액수만입니다. 2006년에 337조를 예상할 정도로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되고 떨어지고 있다. 거기다가 무증자증, 젊은이 불임률이 33%, 매년 42.2%씩 증가되고 있는데, 지금 29년도 가면은 제로 상태가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저출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도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스스로 내가 아이를 안 낳겠다 하는 그런 가정도 있지만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게 소문이 잘 안 나거든요. 이게 너무 부끄럽다고. 근데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는 OECD 가입 국가 중 암 발생률, 이게 사망률은 벗어났습니다. 작년에 이게 제가 수정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그대로 왔는. 사망률은 OECD 1위는 아니라는 게 올해 발표가 됐어요. 40, 50대 사망률은 아직도 1위고 불임률 1위, 자살률 1위. 그렇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국민 건강이 안 좋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이들 건강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지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토피가 80년대에서 지금 비교하면은 11배, 비만의 10배, 이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발달 장애는 ADHD인데 이게 24배나 증가되고 있고, 기형아 출산과 소아암이 22배, 18배 급증하고 있다. 이런 질병이 세계 1위로 기록하고 있다. OECD 발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탁과 건강. 그래서 이런 그는 우리 한국에서 조사를 한 게 아니고 핀란드에서 벌써 20몇 년 전에 성인 남자의 생활 식습관을 바꾸는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 결과가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68%가 줄어들었고 관상동맥 암 관련 폐암, 복합요소로 인한 사망도 49% 거의 5, 60%가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뭐냐? 식습관이 우리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게 물론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도 있다고. 암 발생은 스트레스가 한 70% 차지한답니다. 식탁이 한 20, 30% 차지하고. 그런데 전체적인 건강 악화를 시키는 유발하는 요인은 식탁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식탁이 중요한 건가. 미국 상원에서 영양문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성인들인 심장, 고혈압, 관절, 비만 비롯한 원인을 앞서는 많은 질병들의 원인은 식생활의 잘못에 기인된 것으로 앞으로 식생활 과거가, 이 이야기는 미국이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식생활을 국민 개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것은 미국 식탁이 1세기 100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가능하지, 개인의 힘으로는 식탁을 바꾸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연구 결과를 상원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이 김인술 원장님이신데요, 저하고는 이제 같이 민족생활의학 쪽에 운동도 같이 하고 출산, 건강한 아이 출산하는 쪽으로 쭉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보니까 여기 안양시, 뭐 경기도 아닙니까? 안양시 만안고 보건소에서 자tuk 파트를 하는 건데, 아무리 해도 수정란, 인공수정 뭐 이런 것들을 몇 차례를 시도했는데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임신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부부 7상을 대상으로 식탁을 완전히 한식으로 다 바꿨어요. 한식으로 다 바꾸고 나서 3년 정도인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6상이 임신을 했고 이 아이 3사람은 벌써 아이를 낳아가지고 안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한 사람만 지금 임신을 성공하지 못했는데 지금도 상당히 반응은 좋게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발표가 올해 언론에 한 20, 30일 전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의 60%가 만성질환을 위하여 사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영상은 이게 이제 TV에서 나온 영상을 이제 제가 따가왔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그러면 이 식탁을 바꾸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했는데, 사실 세계의학계가 우리가 체세포수, 세포 게놈 지도를 완성했지 않습니까? 아, 이때 이제 질병을 정복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병도 따라서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르는 질병도 많이 나고 이러니까 2010년도에 그 전에 미생물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강합성 분석기가 나오면서 머리카락의 200분의 1, 깨미의 1000분의 1, 이런 게 미생물인데, 이 미생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소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가 안 됐는데 강합성 분석기가 나오면서 406개의 이런 260개의 연구소의 전문가, 학자, 뭐 박사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460명이 모여가지고 2010년도부터 2017년도 미생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미생물이 체세포수가 100조라 그랬는데 지금 이제 막 이야기 다시 해보니까 한 30조 된답니다. 그리고 미생물이 100조의 세포에 1000조락 했다가 100만 조락 했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이스라엘하고 캐나다하고 연구가들이 집중해가 논문이 몇 달 전에 발표됐는데, 미생물이
39조가 가장 근거 있는 이야기다. 이래서 세포가 30조랍니다. 세포보다 구조가 많은 미생물에 대해서 관련을 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 연구 결과가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우리 인체 내에서 기능과 역할들이 세포보다도 더 엄청난 일들을 하는 게 발견이 되니까 오바마 참모들이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말기에 이거 연구를 해야 된다,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미국에 2012년도부터 90개국 나라에 203명의 전문가 한국에도 참여한 분이 계십니다. 모아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2012년도부터. 일단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몸 안에는 세포보다 훨씬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 그런데 이 미생물을 어떤 미생물이냐 하는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몸에는 25%의 미생물은 몸에 유익한 일을 하는 유익한 미생물이다. 그리고 15%는 아주 몸에 안 좋은 유해하는 미생물이 있다. 그런데 이 25%와 15%는 우리 영혼의 성과 악처럼 항상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파악한 겁니다. 항상 전쟁을, 긴장과 갈등과 전쟁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면은 왜 싸우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여기 전쟁을 치른 결과가 유익한 미생물이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경우에는 나머지 25%, 15% 남으면 몇 프로가 남았습니까? 60%가 남았잖아요. 이 60% 미생물은 딱 팔짱 끼고 보고 있다가 둘이서 싸우는 데는 절대 안 거들어요. 이쪽 저쪽도. 있다가 이기는 쪽에 가서 딱 붙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눈치성 미생물이다. 싸움할 때 가만히 눈치만 보고 있다고. 그런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결과가 중요하다. 성자에게 붙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해바라기 성미생물이다. 해바라기 하나 해마 따라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근데 모든 판세는 중간 미생물 60%가 결정하는 겁니다. 어디로 붙느냐에 따라서 25%에 붙으면 85대 15가 되고 15%에 붙으면 75대 25%가 되니까 이 싸움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중간 미생물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이야기 들으시니까 좀 이상하다, 뭔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우리 국민들의 표심이 항상 성자 쪽으로 붙잖아요. 여기 뭐 공무사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에는 이런 당이 항상 우세하니까 그쪽으로 대부분 붙는 거예요. 중간층이. 이 국민들의 표심하고 똑같아요. 어찌 이렇게 갔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치할 때 이 좀 중간층 국민들이 어째 좀 왜 이럴까, 좀 옳고 그름에 따라서 진리에 따라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 상생의 세상을 향해서 좀 포를 주고 이렇게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원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농사지로 다시 내려와가지고 이 미생물 본부를 아주 사실 요 경기도 아닙니까? 이 경기대 서울에 있지만 경기대 가서 최고위 과정도 제가 몇 개월 해가지고 그 사천에서 여기까지 몇 달 올라와서 이 미생물 공부도 하고 또 대전에 가 있었던 그 강의동의 학교 안에 EM생명과학연구원, 지금 의과학연구원도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서범구 원장이라는 분하고 세미나에서 만나는 인연으로 맨날 뭐 궁금하면 가서 물어보고 뭐 그 박사님이 저희 농장도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저를 막 가르치고, 쟤보다는 나이가 한 10살 밑인데 내가 선생님으로 이렇게 모실 정도로 이 공부를 해보니까 약자들은 항상 생존,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강자 쪽으로 붙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조물주의 섭니다. 이 딱 이해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밉지도 않고 원망도 안 들어가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유익균이나 유해균 이런 쪽, 이 중간 요쪽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간 미생물들은 생존 본능에 의해서 강자 쪽으로 붙을 수밖에 없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의 어떤 원리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사람들 원망할 필요가 없다. 정말 자기 소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그 소신에 따라서 잘해야 된다. 그 미생물들의 상태가 수준이 어떤가를 잘 보고 해야 그 사람들이 승리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또 이쪽으로 또 결과도 되는 거니까 이 중요한 거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뭐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게 효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식습관에 따른 장내 생태계를 소개합니다. 인스턴트 식품으로 한국인이 1년간 섭취하는 방부제 등 화학 첨가물이 24.69kg이나 됩니다. 이게 많습니다, 굉장히. 그 결과 체내 독소가 미국인의 3.2배, 독일인보다 6.5배, 캐나다인보다 4.4배가 많이 쌓였습니다. 빨리 먹는 급식, 과식, 과음, 커피 과음, 흡연, 항생제 등 약물 남용이 장내 생태계를 황폐화시켜 9세 미만 어린이 29.9%가 변비이고 30%가 아토피 비염이며 성인 10명 중 5명은 변비, 3명은 비만이고 당뇨 등 대사증후군 환자가 1,000만 명에 암 환자 100만 명 시대가 되었는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넘겠습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은 이 원리가 어떤 원리냐 하면은 25%의 유익한 미생물들은 숙주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들을 먹고 지가 중화시키면서 죽어갑니다. 왜 15%가 25%를 이길 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익한 미생물들이 죽어가고 그걸 중화시키고 또 비실비실할 때 나쁜 미생물들은 딱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실비실 힘이 없을 때 싸움을 걸어요. 탁 걸어서 15%가 25%를 이기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60%의 해바라기성 미생물들이 당연히 15%로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75대 25의 균형이 되면은 우리 인체 내에 숙주가 먹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숙주가 먹는 음식물들을 85대 15가 되면 다 분해 흡수를 합니다. 영양가를 다 분해 흡수해 가지고 이 영양분을 입에서 먹고 식도로 넘어가서 위에 가고 위에서 십이지장을 가고 십이지장에서 오른쪽으로는 담낭을 해 가지고 간장을 하고 왼쪽은 췌장 이쪽으로 가서 신장으로 가서 이것이 이 영양가들이 전부 심장으로 다 모입니다. 혈액 구조를 해서. 그래서 심장에서 박동, 실핏줄, 지구에 몇 바퀴 되는 실핏줄 이런 것들 쫙 통해서 각 장기에게 필요한 영양들을 효소라는 물질을 안내를 받아가지고 다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핏줄이 심장과 제일 멀리 있는 신체일수록 이 핏줄이 실핏줄이 가장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리는 것보다는 손가락을 잘리는 게 고통이 몇 배가 더 큽니다. 이 신경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발가락도 그렇고요. 그래서 발가락, 손가락을 지압해주고 만져주면 이 피 순환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떻든 핵심은 그렇게 될 때는 변이 대장에도 미생물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장에서 다 분해 흡수가 되지 못한 것들은 대장으로 내려가면 대장의 미생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대장에서 다 분해 흡수하고 사실은 직장을 통해서 동물이나 사람이나 항문으로 빠져나갈 때는 그 변에 영양가가 하나도 없이 완전히 다 분해 흡수해가 몸에 다 쓰여지기 때문에 직장으로 나가는 배는 냄새가 안 납니다. 제가 오늘 핵심적인 문제는 축산의 문제이거든요. 이 축산의 악취가 나는 것은 이 가축들의 장내에
이런 미생물 구조가 75대 25 나쁜 역할을 하는 미생물이 7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이 나간다. 그래서 지금 방송에 보면은 뭐 전부 종편이 가장 선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종편이 때는 그 뭐 이랬는데 이 국민 건강에 대해서 엄청난 이 홍보나 교육을 하고 있다.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요새는. 그래서 요런 데 선전하는 게 전부 유산균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지금 식탁을 바꾸려고 하면 한 번 망가진 식당을 바꾸는 데는 엄청난 세월이 걸립니다. 우리 전통 발효 민족의 4,000년, 5,000년의 발효식품의 종조국 전통 발효식품이 망가지는 것은 몇 년 만에 망가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식탁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은 좋은 유산균, 미생물을 넣어주는 것은 지금이라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유산균 선전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프리바이오틱스라 그러는데 미생물을 직접 넣는. 그럼 미생물을 많이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몸 내에 39조나 있는 미생물을, 좋은 미생물을 25%나 되는데 그게 얼마나 많이 넣어줘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원리를 적용하느냐? 많이가 필요 없어요. 나쁜 미생물하고 좋은 미생물이 붙어가 싸움을 할 때 요놈이 이길까 저놈이 이길까 비까비까 하지 않습니까? 게임이 전혀 안 될 때는 약한 여줘도 안 되지만 항상 비까비까 할 때는 0.1%에서 0.3% 정도만 좋은 미생물을 프리바이오틱스를 넣어주면은 좋은 미생물이 질라질라 하다가 탁 해가지고 이게 기울어지면은 탁 잡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간 미생물 60%를 얻어가지고 완전히 숙주가 먹는 사람이 먹는 음식물을 분해 흡수해 버리니까 건강이 좋아진다. 그런 영상입니다. 이거는 미생물 총수를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좋은 미생물 85대 75, 15의 구조가 되면은 장내에 우리가 먹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도 먹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건강한 육모는 장내에 이런 육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온 장이. 근데 이게 이제 불순물, 독소 이런 것들입니다. 독소가 들 때는 절대 침입을 못 합니다. 그런데 깨끗한 혈관에는 75대 25의 구조에서는 독소들이 혈관 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여기 혈관인데. 그러면 이 독소들이 혈관 요런 데로 침투해가지고 들어가서 심장에 피가 나빠지면은 각종 질환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된다. 이게 이제 사실 오바마 행정부하고 세계 그 의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2016년도에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460여 명이 연구한 이분들은 더 광범위한 연구를 해가지고 2016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오바마는 2015년도 한 해 전에 발표하고 한 결과가 이런 결과로 나타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밝혀지고 나서부터는 지금 말씀드리면은 좋은 사람의 똥을 추출해가지고 배는은행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저 유럽이나 미국에는 벌써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한 200만 원, 250만 원씩 일주일에 똥 한 서너 번 보내주고 한 달에 가만 앉아서 200만 원, 250만 원을 받아요. 그 선택된 사람들은. 근데 이게 뭐 옥스퍼드대 입학하기보다 경쟁률이 치열하답니다. 한국에도 배는행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미생물 분야가 발달되면서 건강에 결정적인 요인을 하는 것을 우리 체내의 미생물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미생물에 관련돼서 조금만 더 조명을 하겠습니다.
박테리아를 박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노력하면서 살아왔고 2차 세계대전 때 그 항생제를 발명하고 개발한 이후로 이 박테리아의 발명의 도구로서 약으로서 다 지금까지 대체했지만 결국은 그 결과가 지금은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이 박테리아들이 일어나서 미국은 지금 1년에 5만 명이라는 환자들이 항생제가 듣질 않아가지고 내성을 가져가지고 손도 못 쓰고 폐혈증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3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벌써 1년에 1만 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화여대 그 영아 사망 사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바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도 그 확실한 원인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은 사실은 병원마다 지금 단실에 있는 나이 많은 사람, 내성이나 면역성이 떨어진 환자들은 수술하고 나서 주변에 있는 이런 항생제 내성을 가진 바이러스에 오염 감염이 되고 나면은 치료가 안 됩니다. 됐다가 또 하다. 그래서 다 독방실, 1인실로 지금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게 많은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항생제를 많이 쓰는 나라일수록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의학계도 현재 박테리아를 죽이는 살균하는 행식에 지금 어술은 이제 아니다 하는 이런 각성을 이 미생물 분야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 지금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물과 유익균의 이런 역할이라는 것이고요. 이 영상도 잠깐만 보겠습니다. Who call our body home. We have a symbiotic relationship with them, co-evolving together over thousands of years. We give them a home, and they thank us by contributing to the overall function of our bodies. When we live in harmony with our microbiome, we live healthier lives all around. In this video, we'll lay out a strategy for promoting the growth of a healthy, stable, and diverse microbiome. But first, let's dive a little deeper and get to know both sides of the germ conflict happening right now inside our gut. Welcome to war. There is a constant battle being waged between two factions, good and bad bacteria. This is a battle over territory. Our gut has a limited amount of surface area, making territory a valuable commodity. Both sides of this war feed on the foods we consume, and our dietary decisions are the biggest way we pledge our allegiance to either side. 숙주가 먹는 음식을 뭘 먹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달라진다 하는 것들을 사실 우리 조상들은 다 알고 계셨죠. 5천년의 바로 전통 나라로서 전부 다 발효식품으로 다 우리 식단을 꾸려졌고 된장, 고추장, 간장이 전부 다 발효된 겁니다. 이 공기 중에도 미생물들이 엄청 많죠. 유익한 균과 유해균이 있는데 주로 장독대를 낳는데도 딱 위치에 따라 낳습니다. 여름에 한낮에 햇빛이 강렬하게 비추는 데는 열이 40도, 5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유익한 미생물들이 생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침 햇살이 싹 비칠 때 또 일정한 그늘이 살 비치는 이런 곳에 해가지고 온도가 50도를 크게 넘지 않도록 서늘하고 좋은 곳에 또 햇빛도 늘 들어가도록 이런 것들을 해서 전통 발효식품들을 해서 우리 식당을 해서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식탁이 그냥 인스턴트 가공식품, 수입식품 이런 데 대해서 다 지금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이제 뭐 요 정도 제가 이 미생물이 우리 인체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조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그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의 현실을 조금 급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 농업은 53개국과 15개의 FTA를 체결했습니다. 농업 강대국들은 다 들어왔습니다. 실제 지금 필리핀하고 지금 바나나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안으로 아마 이게 되는데 바나나가 지금
1년에 42만 50톤인데 이게 80%가 필리핀에서 수입하고 있거든요. 국내 사과가 0만 47만 톤이에요. 배가 사과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사과가 대표적인 과일인데 이 사과에 막먹는 바나나가 수입되는데 관세가 지금 확 떨어지거나 철폐되면은 한국 과일 농사는 아주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 한국 농정이 FTA 강대국 다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FTA를 맡기 위해서 국회에서 사실은 84일을 8년 동안 하면서 84일을 단식을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은 이제 체념했습니다. 근데 이걸 막을 수는 없다. 다 들어오기 전에 막아야 되는데 들어왔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입되는 농산물과 차별성을 두는 이런 농사를 짓지 않으면은, 그런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으면은 가격도 물량으로도 경쟁 상대가 될 수가 없다. 살아남을 수가 없다. 특작가가 일부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많은 농민들이 다 특작에 돈 낸다고 그리 가면은 또 똑같은 신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차별성이 있는 농사 짓는 게 뭐냐? 이거 바로 친환경 유기농입니다. 또 더 한 단계 더 가면 상생농인데, 이게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이거 뭐 5년 안에 8% 10%대를 목표로 설정을 하라 그랬는데 계속 그게 안 되고 뭐 고함도 치고 했지만 5%대를 했는데 지금도 5% 갔다 왔다 이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친환경 유기농사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젖소 120마리를 키우다가 국회로 갑자기 불려가서 내가 국회 간 2년 만에 싹 다 해가 그 빚이 한 5억이 또렷이 그대로 지금 남아가 있거든요. 아직도 못 갚고 있습니다. 그때도 저는 미생물 농법으로 숟가루하고 EM이라는 선교사들이 가오는 철곡에서 그거 받아가 발효를 시키게 해서 냄새는 좀 저감을 시키는 걸 했지만은 국회에서 작별하고 집에 내려와서 매실이 12,000평이나 되니까 여기에 대한 퇴비를, 친환경 퇴비, 유기 퇴비를 구하려고 그래도 이걸 사실은 제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축산을 시작해가지고 2012년도부터 12년도 말 2013년도부터 축산을 해왔는데, 그 축산농법이 뭐냐? 발효사료를 가축에게 먹이는 축산농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발효를 시켜서 사료를 먹이면은 아까 우리 인제내에서 미생물 구조처럼 가축 장내에도 전부 영양분을 분해 흡수하니까 우선 냄새가 안 납니다.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새콤한 냄새가 납니다. 똥에. 왜냐하면 사람의 변에도 변으로 하루에 나가는 미생물이 수억의 미생물이 나가거든요. 그 미생물들의 영향에서 이게 새콤한 냄새가 나요. 그 퇴비를 땅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바로 식품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발효사료를 가축에게 먹이는 바로 축산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한국의 농장의 현주수가 제초제 성분의 다이옥신이 청산가리의 5,000배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사료나 또 이 식품 외국에는 거의 대부분이 GMO 식품들입니다. 사료고 GMO의 글리포세이트라는 그 독성, 이것은 사실은 DNA만 변형을 시켜갖고 그거는 안 주고 다른 부분은 다 죽이는 게 제초제거든요. 이거는 다이옥신의 120배 독성을 가집니다. 다이옥신이 청산가리의 5,000배인데 5,000배에 120배면 내가 머리가 나빠서 계산을 못 하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형태로 지금 우리 한국 농업이 거의 제초제 농법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전에는 제초제를 논농사 짓는데, 제초제 아마 농사 짓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한 번밖에 안 쳤습니다. 지금 2번 칩니다. 못 심기 전에 쳐야 됩니다. 있는 풀을 죽이기 위해서. 그 심고 나서 일주일 안에 또 열흘 안에 제초제 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풀이 나오면은
또 한 번 더 칩니다. 이것은 유전인자를 지금 공식적인 발표는 유전인자 변형식은 제초제라는 발표가 안 난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이거는 조사하면은 유전인자를 건드려서 만든 제초제일 것이다. 다 세번 치는 건 아닌데 세 번 쳐야지 않으면 안 된다는 평소에 제초제를 많이 쳤던 논에서 그리 될 겁니다. 왜냐하면 동물이나 식물이나 나를 죽이는 것이 오면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성을 키우는 거거든. 그 내성은 당대에 잘 안 커집니다. 자기가 죽어가면서 후대에게 그 내성을 심어줍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제초제 그 독한 약에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 보면은 후대 유전인자를 통해서 그 내성을 키워주기 때문에 계속 제초제를 쳐도 약이 잘 안 듣습니다. 지금 항생제가 내성 가지가 안 듣는 시각과 똑같이 이 농사 작물들도 그렇게 내성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메르스라는 것은 박테리아가 내성을 키운 게 아니라 돌연변이를 일으킨 바이러스입니다. 메르스는. 왜? 너무 독한 약을 치니까 여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너무 해도 그래도 안 되니까 돌연변이를 일으켜버린 거거든요. 숙주를 죽이는 바이러스는 없습니다. 그런데 메르스는 그 항생제의 독성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 어쩔 수 자기 능력 이상이 되니까 안 되니까 일으킨 게 돌연병인데 숙주를 공격하는 것이 메르스 바이러스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우리 전 세계의 이 생태계가 지금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우리 농장에 내려가는 이게 이제 마을 도로인데요. 이 도로에서 아스팔트를 뚫고 죽순이 올라가는 것을 내가 차로 타고 가다가 딱 보고는 차로 제가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생명의 힘이라는 것은 항우장사도 못 당합니다. 바위와 바위 틈에 뿌리 하나 내리면 소나무나 이 나뭇가지들이 떼죽에 올라오는 거 봤지 않습니까? 죽어야 되죠. 물이 없어서 흙도 없는데 바위 틈새에 끼가 있는 흙의 뿌리를 받고 사는 것이 생명의 힘인데 이런 힘을 못쓰게 죽여버리는 제초제가 얼마나 독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걸 영상에 넣었습니다. 한국의 농협 총생산성은 이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전체가 총생산이 우리가 한 47조 총액이 되는데 축산이 16조 해가지고 3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축산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축산인가? 지금 지속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악취 때문에 안 됩니다. 경기도가 아마 제일 고민을 많이 알았을 겁니다. 전국에서. 왜? 도해지가 주변에 전부가 도해지가 경기도가 제일 많기 때문에. 축산 악취 때문에 이제는 기농한 기농자들이 고발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냄새가 나도 살아왔던 사람은 안면 때문에 고발 못 하는데 지금 기농자들이 고발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가 들어가는 핵심 도시 이런 데는 전부 민원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악취 때문에. 왜 악취가 납니까? 바로 축산을 안 하고 먹는 이런 것들이 GMO뿐만 아니라 안에 미생물 가축들의 구조가 균형이 깨져버리니까 75대 25가 되니까 영양분을 분해 흡수 못하고 다 쏟아내니까 이게 악취가 엄청나게 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축사를 못하게 규제를 하니까 더 밀집 사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 악취가 더 가중되는 겁니다. 이 악순환에 지금 이제 닥치 오고 있는데 한국 농업의 34%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이 축산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병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AI, 구제역 다 축산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철새나 산돼지는 구제역을 잡아서 혈청 조사를 하면은 구제역 바이러스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발병을 안 합니다. 왜? 바이러스를 억누르는 항체가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AI는 다 가금류 질병입니다. 그런데 철새들은 뽑아서 혈증을 검사해보면은 AI 바이러스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발병을 안 일으킵니다. 왜? 항체를 생성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이런 것들은 항체를 생성하는데 왜
가축들, 우리 사람이 키우는 가축들은 와 백신을 써야만 되느냐? 그것도 다 듣지도 제대로 안 하고.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약을 쓰거나 이 먹는 사료나 이런 것들이 인스턴트 가공 사료들이기 때문에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10년 동안 한 7, 8조 예산을 썼습니다. 보상비하고 다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독, 경기도도 아마 소독, 요게 축산, 아까 국장님 제가 뵀는데 소독 엄청나게 강조하는데, 저는 농림부 그 전에 김영록 장관, 이계호 장관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소독 이게 쓰면 안 됩니다. 미생물 농법으로 가야 됩니다. 소독 쓰면 쓸수록 바이러스들이 내성을 가져가지고 더 독하게 쳐야 돼요. 이걸 왜 모르느냐? 옛날에 제가 농사 지을 때 멜구,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할 때 멜구가 많았어요. 그 멜구 잡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요거만한 저 유리병에 대병 거기다 석유 한 방맹만 이어갖고 집나라하게 딱 꽂아갖고 딱 똑똑똑 물고 앉아서 한 2시간 떨어뜨리면 그 물이 싹 논으로 퍼지면서 기름 냄새만 싹 가도 멜구가 다 죽었거든요. 그 기름의 내성을 가진 멜구들이 기름 해도 안 죽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DDT 가래였습니다. 옛날에 제 어릴 때만 해도 머리에 이가 있으면 DDT 뿌리고 이불에 DDT 쳐갖고 갖다 밭에 널고 해도 그래도 DDT 뿌려가지고 이를 잡았거든요. 제가 사실 그렇게 컸어요. 그런데 그 DDT가 안 되고 전문 멜구약이 나왔는데 몇 단계를 거듭하면서 파라치온이라는 맹독성 농약이 나왔어요. 이 파라치온을 멜구 잡는다고 많이 친 농가의 볏집을 소한테 먹였는데 집단 폐사가 일어났는데 역추적을 해보니까 그의 멜구가 많아가 그 집에 파라치온을 많이 쳤는데 그 짚을 갓 소한테 먹였는데 집단 폐사가 일어나. 사람보다 수십 배 덩치가 큰 소가 죽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독 개념이나 뭔가를 자꾸 미생물과 함께 공존하려고 하는 이런 앞으로 질병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은 갈수록 더 악화돼서 더 이상 수산에 지속 가능할 수가 없다. 이것이 제가 지금 고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쪽 시계가 내가 잘 안 보이네. 10시 10분이네. 그래서 저는 제가 사실 결론인데 간행농법에서 미생물농법으로 대전환해야 된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조상들이 5,000년 동안 전통 발효식품으로 우리 식탁을 지켜왔는데 이게 편리성이나 그냥 일회성, 인스턴트 뭐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이게 무너져 버렸거든요. 덕을 쌓는 사람들, 돌을 닦는 사람들 10년, 20년, 30년을 닦아온 그 도도 이게 추락할 때는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냥 떨어지려고 하면 하루 잠깐 동안에 굴러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걸 다시 복구하는 데는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5,000년의 바로 전통 이 식품 식탁이 지금 이렇게 무너져 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근본은 이 식탁을 바꾸는 것은 결국은 먹을거리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고, 이 먹을거리를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살려야 되거든요. 이 땅을 살리는 것은 뭐냐? 사실은 땅에다가 유기질을 넣어줘야 되고 좋은 퇴비를 넣어줘야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벌써 화학비료, 관행농법, 화학농법, 이게 화학비료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가축들 농사 짓는 사람은 집집마다 가축을 안 키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퇴비를 논에다 이어야 되기 때문에 가축을 키울 수밖에 없었고요. 물론 뭐 육식도 필요. 옛날에는 소는 처음부터 잡아먹는 거는 농민들이 마을에서 소 잡는 일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다 이게 해갖고 내지. 그래서 이 축산을 제대로 하면은 가축들이 싸는 분변이 바로 퇴비가 됩니다. 바로 사료를 먹이면은
가축의 똥은 바로 퇴비가 되고, 이 바로 퇴비는 땅으로 들어가면은 밭이나 논이나 가수원이나 들어가면은 이게 바로 식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흙을 제가 여기 시간 때문에 안 넣는데, 흙의 안에 들어가 있는 미생물도 사람 인체나 동물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 거의 같습니다. 비중은 25대 15대 60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미생물을 공부하면서 만세를 2번 불렸어요. 한 번은 진딧물을, 고추를 심었는데 진딧물이 확 달라서 내가 그거 점심으로 오다가 손으로 갖고 잡을 수도 없고 바치가 비벼갖고 잡는데 몇 주 담고 나면 30분, 1시간이 걸려요. 집사람이 밥물을 안 오냐고 전화가 와요. 도저히 그리 못 가서 내가 모르겠다, 너가 알아서 해라. 둘러서 갔는데 마을 사람이 집사람한테 왔어요. 내 큰 상조 되려면 주원인데, 주원이 엄마, 주원이 아빠 몰래 내가 약통 주고 약 갖다 줄 테니까 이거 쳐라. 고추 한 개 못 따먹을 거다. 이랬거든요. 집사람 내보다 배짱이 더 좋아요. 예예 그거는 그대로 놔둔 건 막 새카마이 돼버렸는데, 나 또 고집이 좀 있거든요. 좀 있는 게 좀 많다고 많죠. 내미 놔둬버렸더니 내가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저 뺑 둘러가서 점심 먹으러 갔어요. 저 가수원에 갔다가 한 일주일인가 열흘 뒤에 갔더니 한 3, 4일 후에 가니까 무당벌레가 빨간 게 나와가지고 애벌레가 잡아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야, 너가 이걸 언제 다 잡아먹었나? 너가 배가 터져서도 너 이거 안 됐겠다. 어쩌겠네, 너만 믿고 나는 모르겠다 하고 한 일주일 뒤에 갔는데 진딧물도 없어지고 무당벌레도 없어지고 깨끗하게 청소가 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세 3번을 불렀어요. 이게 천적의 먹이사슬 구조가 이런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적이 발생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먹이가 발생하는 것은 더 작은 미생물도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는데 이것들은 빨리 퍼져요. 근데 천적이 맛을 딱 보고 새끼를 까기 시작하면은 기하급속도로 자손을 번성시킵니다. 미생물은 일대기가 9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막 워낙 먹이가 많으니까 막 자꾸 새끼를 쳐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싹 청소를 해버린 거예요. 야, 이게 상생농법이 가능하다는구나 해가 하늘 보고 내가 고맙다고 만세를 3번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 간행농법으로 가게 되면은 모든 구조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매실농사를 풀도 안 베고 하는 이유가 이런 먹이사슬의 구조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가 농민운동을 70년대부터 박정희 시절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까지 해왔고 국회 한 8년에 뭐 아마 제가 참 파란만장한 그런 걸 해도 깨달음이 내려와서 농사 지으면서 지금 제가 7년째거든요. 이때 깨달은 게 엄청 더 많고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먹이 사슬의 구조가 이게 상생의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리의 원리와 순리가 상생의 순리다. 저는 이제 약육강식이 자본주의의 논리나 자본주의의 생리하고 똑같다. 그래서 정글의 법칙인 약육강생을 엄청나게 저는 안 좋아했거든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약육강식이라는 것이 먹이사슬의 구조더라고. 정글에서는 강한 놈이 살아남지만 뺑뺑 돌고 약한 대로 다 가지만은 조물주가 또 약한 것들은 엄청 빨리 만들어 놨어요. 토끼나 이런 것들이 산돼지들이 토끼 이렇게 못 해치거든요. 늑대도 토끼 같은 걸 잡아먹기가 쉽지 않아요. 더 빨리 안 만들어 놔면 다 잡아먹혀 버리니까 이 구조가 안 되는 거죠.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 다 필요 없는 바이러스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인류의 제일 강한 동물이 누구겠습니까? 사람 아닙니까? 총도 만들어내고 코끼리도 쏴 죽일 수 있고 뭐 폭탄, 미사일, 지구도 괴멸시킬 수 있는 이런 이제 재주와 힘을 가진 것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먹이
사슬의 구조로 보면은 눈에 보이지도 않죠. 머리카락의 200분의 1. 예. 개미의 1000분의 1인 눈에 안 보이고 소리도 안 들리고 만져지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우리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인체 내에 바이러스에 의해서 병이 들고 우리의 치유력이 떨어지고 내성이 떨어지고 소화력이 떨어지고 이래 되면 결국 노화는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 인류의 영장이고 최고의 강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미생물 바이러스에 죽어갔다. 그러나 이게 어느 한 특정 동물이나 충이나 바이러스가 확 창궐하면은 이거는 우리 장내에서 유해한 미생물을 탁 이렇게 제압하는 유익한 미생물이 있고 중간 미생물이 왔다 갔다는 하지만은 그게 일조하고 있는 요 원리에 의해서 이 지구가 생존할 수 있고 환경을 보존하면서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거다. 생명이라는 것을 생명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사람이 좀 영리하다고 해서 계속 이걸 죽이는 약질, 물질, 독성을 개발해가 이걸 쳐다보니까 지금 온 생태계가 이렇게 신음하고 있고 환경에서부터 물에서부터 공기에서부터 이런 기후 변화가 기후 위기에서 이제는 재앙으로 덮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간행농법을 미생물농법으로 가는 건데 이거 잠깐만 한번 들어주세요. 이거 제가 설명 다 드린 겁니다. 인간 장 속에는 한 1151종, 약 1000여 종의 미생물들이 살고요. 이걸 이제 세균들의 종류로만 분석을 했을 때는 한 4000여 종 이상이 우리 장내나 이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장내 세균 무게가 무려 1.5kg이나 됩니다. 실제 우리 체중의 요거는 시간 때문에 제가 아까 다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게 중간 미생물이 여기에 붙었다 저기 붙었다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걸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축산농법은 축산은 모든 농사의 시작과 모체 역할을 하고 있고 곡물, 가수, 채수, 원해, 무농약, 저농약, 친환경, 유기농, 자연농, 상생농 과정까지 가는데 이 근본이라는 겁니다. 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축, 흙, 사람의 체내 미생물과 균형 비율이 똑같습니다. 25대 60대 15. 가축이 바로 살을 먹으면 가축 분변이 바로 퇴비가 되고 바로 퇴비는 흙에서 바로 식품이 된다. 흙과 작물로 식탁으로 사람과 가축 분뇨로 이것이 순환농법이다. 제가 이게 축산을 해가지고 퇴비를 쳐가지고 포크레인을 가지고 지금 뒤집고 있습니다. 이게 전줄 표시가 납니까? 이걸 치니까 바로가 돼갖고 막 이게 마을에서 전화가 와서 퇴비장에 불 났다고. 내가 국회 내려가서 처음에 이거 할 때는. 지금은 다들 알고 있죠. 이렇게 김이 확 나는 걸 이걸 또 공기로 호기성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뒤적거려줘야 돼. 이렇게 완전히 발효를 시켜놔가지고 주면 이게 이제 제가 소똥을 비가 올 때 습도가 되고 온도가 되고 산소가 있으면은 발효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때 이 곰팡이가 이거 확대하면 엄청 아름답습니다. 이래가 이걸 밭에다 넣었는데 제가 우리 밭에 마늘 하나 뽑으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한 4마리의 지렁이가 같이 나옵니다. 제 명함에 요렇게 흑사랑 요게 이게 지렁이고 제일 밑에 보면은 지렁이가 다 얘가 명함에다 넣어놨습니다. 이 성과는 지금 전국에 축분이 5천만 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공해, 악취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이 식품이 25톤 트럭으로 제가 계산을 한창 했는데 5천만 톤을 25톤을 할게 250만 되더라고요. 이게 전국에 농토로 들어가 보세요. 바로 축산을 해가지고 얼마나 어떻게 될 건지. 지금 미부숙 3배 부패의 퇴비가 농토로 들어가고 있다. 땅을 쉬는 고통이 저한테는 들립니다. 일반 부패된 퇴비는 공기 오염, 몸을 병들고 물을 병들고 땅을 병들게 하지만 바로 퇴비로 되면은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면역성, 치유력 증강, 철새, 바이러스, 산돼지, 구제역 바이러스, 항체 뿐만 아니라 갱년기 절감이 됩니다. 사료 효율도 높아갑니다. 작은 사료를 먹어도 영양분을 다 뽑아내니까. 거기다가 육질이 최고입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저희 집에 돼지를 먹어본 사람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뭐 식탁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미생물 축산으로 하는 사람들의 그 돼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경기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식탁에 이어지고 소비자들이 그걸 선호해 줄 때 이 운동을 촉진시키는 거거든.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거의 25분, 5분 남았는데 잠깐만 제가 이게 다목기 목적으로 여기에다 발효를 시키고 배합기 발효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우유 젖소할 때 썼던 우유 냉각기인데 여기다가 미생물 해가 저장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행편이 안 좋아가지고 이거 다 백체를 막아야 되는데 백체를 못 맡아가 겨울에는 이게 너무 추우면 안 되거든요. 90% 막 냉각기에 둘러 씌워가지고 배양한 걸 저장을 하고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발효기입니다. 사료를 발효하는 겁니다. 저 높은 데까지 내가 하루 몇 분을 오르고 내리고 사다리 타고 가면서 발효시키는데 이게 제가 발효시킨 바로 사료입니다. 이게 발효시킨 거고요. 좀 뭐 더불어 되게 행복해 보이죠? 예. 이거 뭐 넘이 보면 야, 저 뭐 좀 이상하게 보이겠지만은 저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래가지고 제가 그냥 가축을 먹이고 이건 아까 그 제 소똥이고 저는 염소도 키우고 뭐 돼지도 이렇게 다 방목을 합니다. 이 염소 한 마리가 새끼를 4마리를 낳았던 걸 하도 해서 저렇게 이제 표시를 했고요. 이건 제 막내둥입니다. 지금 내가 손자 뻘뿌이 안 되는데 중학교 3학년 다니고 있는데 정말 요새 애들 키우기 힘드네요. 이거는 제 축사인데 비가 오면 축사 물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삽으로 퍼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프레이 한번 잠깐 해보세요. 염사가 얼마나 귀여운지요. 저 강아지 반려견으로 키우는 사람은 자식이라고 하던데 이건 제 농장의 홍보 영상입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릴 건 다 들었습니다. 제가 좀 조리 있게 딱 균형 있게 말씀을 못 드려가 시간이 질의응답 시간이 뭐 거의 없어져 버렸는데 아무튼 제 결론은 식탁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 태양이나 산소나 물이 흔하다고 해서 이게 귀중한 게 아닌 게 아닙니다. 진짜 귀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은 다 풍부히 줘놨어요. 흔한 것이 귀한 것이다. 우리 약초도 옛날에 꼬돌빼기, 쑥, 뭐 이렇게 주변에 흔한 거 이런 것들을 냉이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많았거든. 지금 약을 치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굉장히 좋다는 게 지금 다 이제 규명이 되고 있거든. 흔한 게 귀한 거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식량 자급률이 23%에 불과하지만 수입에 의존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흔해가 대접을 못 받고 있다. 그러나 양도줄이 질적으로 우리가 개선시켜야 된다. 이게 농민의 몫이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가 우리 부지사님이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앉아 계셔서 제가 든든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걸 이제 들으시면은 어떻든 좀 의지를 가지고 경기도가 좀 앞장서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도에 대해서 제가 좀 그래도 좀 알아보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알아봤더니 경기도는 요즘에 뭔가 뭐 지사님이 결정하면 간다 그랬대요. 좌고 우면이 아니고 한번 결정하면 무조건 간다. 정말 행복한 지금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 공무원 분들께서는. 왜냐하면 위에서 시켜도 이게 진짜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가도 되나 동료 눈치 봐야 되고 계장 눈치 봐야 되고 가장 눈치 봐야 되고 자고 오면 이런 갈등들이 많잖아요.
특히 공무원 사회가. 그런데 정하면 간다. 이게 딱 하나의 관행으로 딱 굳어지면 정말 일하기가 편하고 긍지도 있고 자신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기도가 이 오래된 미래농법, 우리 조상들이 다 조상들이 똥장을 퍼갖고 뭐 그름태비하는 그런 농법이거든. 그리고 이건 5,000년의 역사 안에 식품을 발효식품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오랜 국민들의 염원이었고 이제 다시 찾아와야 될 이제 이런 거다 해서 제가 이런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정말 이번에는 좀 미생물 농법을 탁 끌어 당겨서 이게 갈 건가 말 건가 결정하시고 갈 건가로 결정만 딱 하면 경기도는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 말이 맞다고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전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 지만 실컷 떠들어 버리고 씹으리고 나서 뭐 질문도 하나 안 받고 욕할까 싶어가지고 실례를 무릅쓰고 한 2, 3분 안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해주시면은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잘 안 하신다 하더라고요. 제가 미리 알아봤어요. 그래서 내가 20분 질문 시간 할애했는데 보통 질문 잘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썼는데 너무 내가 빡빡하게 써버려가 한 5분 정도 10분은 또 여유 있게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다들 진정한 행복은 기본적 필수 자원 또 선택 자원 이런 데 충족되어서 살아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은 소원인 이기는 종시자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너에게 피해를 주시면 결국에는 그게 나를 해치는 거다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이 있듯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사실은 본질적인 행복인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사랑은 다 해봤자 하고 있고. 근데 실제 더 위대한 사랑, 궁극적 행복, 본질적 행복, 궁극적 행복을 가는 것은 헌신적인 사랑, 위타적 사랑, 모라적 사랑. 이게 신적인 사랑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까지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 못지않게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위하는 공적인 큰 일을 해나갈 때 이게 정말 행복을 느낄 맛볼 수 있는 거고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두려움 없을 수 있는 삶을 산 것은 나를 위해서도 있지만 너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 죽음을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그걸 가야 된다 하지만은 못 가고 있죠. 여기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은 순간순간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손잡고 살아간다면은 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내 이웃을 위해서 하는 내 희생과 헌신적 이런 삶은 결국은 뒤로 돌아서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나의 행복으로 귀결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으로 감히 제가 좀 말씀드린 것 중에 나이 많으면은 입은 닫고 뭐는 풀라 그랬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가를 매일 반성하라 그랬거든. 그리고 질문하기 전에 내가 계속 답하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매일 반성해라 했는데 혹시 제가 그런 게 있었다면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저희 그것도 하나의 부덕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는데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오늘 미생물에 관해서 이것을 이용한 축산농업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더없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서로에게 유익한 상생하는 농법에 대해서 열띤 강의를 해주신 강기갑 강사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희망의 경기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